그래서 인재가 되도록 관리하는, 이런 담당하는, 관리하는 역할은 이제 직원 관리 쪽에 경영을 담당하는 인사부서라든지 교육이나 연수 부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합경영이론 관점에서 접근하면 직원 관리 부문의 활동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이 생산 현장이라든지 고객이나 시장에 대한 가치 제공, 나아가서 조직이나 경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들, 이런 경영 활동들과 연계가 잘 되어야만이 제대로 된, 기대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이 통합경영이론입니다. 우선은 그래서 과연 인재상이라는 것이 선행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후행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조직에서 그럴듯한 아주 좋은 그런 바람직하기도 하겠죠. 그런 인재상을 이제 설정을 하고, 그 설정된 인재상에 부합하는, 혹은 앞으로 키워나갈 만한 어떤 그런 제목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과연 채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을 보면 채용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수시로 채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예의주시하면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인턴십 제도 같은 것들도 보편화되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제 점검을 합니다. 과연 우리 조직에 맞는 인재인가 아닌가. 그런 노력 끝에 채용을 했더라도 겪어보니 조직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아니다. 그런 조직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될 만한 제목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쉽게 재빨리 해고를 합니다. 물론 그 해고 과정에서 상당한 금전적인 어떤 그 지출이 수반이 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도 해지를 합니다. 조직 문화 관리 차원이든 혹은 핵심 역량 관리 차원이든 간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조직에서는 이제 조직이 원하는 그런 인재상대로 채용을 하고 또 그런 인재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도.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채용 과정을 거치면 아마 그 대상자들이, 그 취업 희망자들이 아마 다른 데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기간 동안에 이제 신입 직원을 이제 채용을 하고 또 단기간에 스펙이라든지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채용을 합니다. 물론 채용할 때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만 그 짧은 기간에 검증을 하기는 힘들죠. 더군다나 그런 검증이 굉장히 부실한 과정에서 선택이 된 이후에 일을 겪어보니 이게 좀 생각대로 안 맞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거를 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용시장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죠. 고용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회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나 상황이 있으면 그런 여건이나 상황에 맞춰서 조직 경영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죠. 미국의 기업은 미국의 상황에 맞춰서 경영을 해야 바람직한 것이고, 한국은 한국의 상황에 맞춰서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결과적으로 아주 좋은 멋진 인재상을 설정을 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유효하게 채용으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재상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경영진의 어떤 경영자의 의지, 이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선행할 수 없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기업의 인재상이라는 것은 후행하는 것이 맞다. 후행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경영자가 조직 경영을 제대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직원의 역량이 만들어지고 그 직원의 태도라든지 소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평판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기업의 어느 회사의 직원들은 열정적이더라,
어느 기업의 직원들은 도전적이다. 아니면 애사심이 투철하다. 굉장히 성실하다. 정직하다. 이제 이런 평판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재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인재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정립을 하고 그 정립된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런 직원을 채용하고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경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후행한다라는 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직원 관리 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인재상을 만들어서 채용을 하고 역량을 개발하고 교육을 시키고 연수를 시킨다고 해서 인재상이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생산 현장이나 다른 부문의 경영 활동들과 잘 연계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다른 경영 활동의 결과로서 이제 인재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통합 경영 이론의 관점은 다른 부문과의 연계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어떤 조직의 경영 상황이 있으면 이런 정도 수준의 이제 상황이 있다고 이제 치자고요. 이것이 선순환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면 저 낮은 단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성장을 해온 발전해온 과정으로서 이런 그 경영 수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상당히 좋은 수준의 조직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악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퇴보한 결과로서 현재 조직의 경영 수준이 이 정도다 이거죠. 그래서 경영자가 그것을 보고는 우리 회사의 수준이 참 문제가 있구나.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재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런 조치의 일환으로서 인재상을 이렇게 시프트업을 시켰다 이거죠. 예를 들면 보다 더 도전적인 그런 직원을 채용을 하고 역량을 키워서 그런 인재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혹은 더 성실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인재상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인재상을 지향하는 걸로 이제 조치를 취했다 이거죠. 그러면 원래 사장이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면 이렇게 다른 부문들에 같이 연결해서 시프트업이 되어지는 게 정상이 아니라 이제 기대를 한 것이죠. 그런데 통합 경영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생산 현장의 문제에서나 아니면 가치 제공 문제나 조직이나 경영 관리 측면에서 역효과가 나거나 혹은 그 부작용이 생기면 오히려 이 어떤 특정 조치가 이 퇴보를 시키는 전체 경영 수준을 더 낮추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이 오히려 붕괴되는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됩니다. 반대로 다른 부문의 경영 활동과 잘 연계돼서 시너지가 잘 일어나면 원하는 대로 수준을 올리거나 혹은 더 높은 수준으로 선순환을 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미래의 지속 성장이 가속화되는 그런 측면이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조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특정 조치가 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아니면 역효과를 내는지 그 결과는 다른 부문의 경영 활동과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생산 현장 부문과 같이 이제 연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생산 현장에서는 인재상을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라고 이제 디파인을 했다고 칩시다. 그 디파인 했다는 그게 필요하다고 이제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조직을 관리하는 부문에서 인재상을 설정을 한 게 변화와 혁신을 도전적인
그런 인재상을 설정해서 그런 인재를 채용을 해서 생산 현장에 배치를 만약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생산 현장에서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인사나 그 채용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창의적인 직원을 이제 막 배치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요? 우리가 다수인격자가 아닌 한 특정 어떤 성향이 있으면 반대되는 성향이 표출되기는 되게 힘듭니다. 고통이 따르죠. 그래서 변화지향적인, 소위 말하면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원들은 불평불만이 표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목표로 설정합니다. 그런데 조직의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 우리 조직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직의 경영자나 관리자가 오, 좋은 아이디어야 라고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갈등이 되는 것이죠. 가장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조직 내부 갈등의 어떤 유형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 얘기한 대로 생산 현장에서는 성실하게 일하는 친구를 원한다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성실하게 도전적인 친구가 와가지고 봤더니 뭐 문제들이 많이 막 발견이 되고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하죠. 당연히. 왜냐면 그 조직의 인재상은 그런 거를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게 인재상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충실히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차별이 생기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앞서 이제 이야기한 대로 지난번 사례를 이제 제가 설명한 대로 어떤 전산 시스템 개발하는 게 개발과 운영을 분리하는 조직과 개발과 운영을 합쳐서 하는, 통합해서 하는 그런 조직이 있다면 그것을 분리하면 분리하는 대로 역량이 또 필요하고 통합해서 일할 때는 통합해서 일하는 또 역량이 또 필요합니다. 약간 다릅니다. 근데 그게 조직별로 생산 현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죠. 그러면 그 다른 거기에 맞는 그런 인재가 와야 되는 것이지 그거와 무관하게 무조건 관리하는 직원 관리부서 앞으로는 뭐 개발 운영이 분리해야 되니까 분리하는 쪽에 맞는 사람으로 해서 투입을 하겠어라고 하면 이 갈등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부문 간에.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런 직원 관리 부서가 생산 현장 관리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생산 현장에서는 이제 탁상 공론을 한다 그러고 직원 관리 부서에서는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지 않는 수구적인 그런 부서다. 이렇게 이제 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게 그 갈등으로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조직 전체로는 앞서 얘기한 부작용과 역효과의 어떤 그런 빌미가 되어서 퇴보하는 그런 악순환의 어떤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겠습니까? 생산 현장에서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인재와 동시에 5년 뒤, 10년 뒤에 필요할 인재를 생산 현장에서 파악해서 주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 현장에서 그 직원 관리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요청에 따라서 직원 관리 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인재상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부문별로 인재상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더 맞는 거죠. 그게 다양하게 뭐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생산하는 어떤 가치에 따라서 인재상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신사업하는 부서에서는 또 다를 것이고요. 그러면 다 달라진 인재상을 유지하는 게 그게 조직에 훨씬 더 유리하다,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나 시장에 가치 제공하는 저런 쪽의 부문의 경영 활동은 보다 더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당연히 저 활동에서 필요한 인재는 이제 직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해서 주면 이제 잘 맞지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이제 수준이 좀 낮은 조직에서 이제 드러나는 문제인데, 고객이나 시장의 가치 제공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새로운 파괴적인 혁신을 수반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다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경쟁력을 더 높이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데서는 당연히 파괴적인 혁신이 이렇게 굉장히 당연히 좋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 시장의 가치 제공 부분에서도 과연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인지 새로운 창조적인 비즈니스 모델인지에 따라서 그 요구하는 인재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달라지는 그 인재상을 다르게 관리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주도적인 역할은 가치 제공 부문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관리 부서에서 주도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조직이나 경영 관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이 예를 들면 수직적인 조직으로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수평적인 조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두지휘형 리더라면 수직적인 형태로 이제 그 운영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조직을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직원이 인재상이라고 해서 뽑아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성실한 직원, 자기 맡은 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 이렇게 인재상을 정해놓는 게 훨씬 많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수평적 조직을 운영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도전적인 직원을 뽑아서 권한을 위임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죠. 흔히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도전적인 직원이라고 했을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이나 혹은 본부장 주재에 이제 회의를 할 때 어떤 조직 내 현안이나 문제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한번 찾는 이제 그런 브레인스토밍식 그런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 본부장이나 부서장이 원하는 것은 굉장히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참신한 아이디어를 원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위에 본부장이나 부서장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죠. 그건 무리야. 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뭔가 논리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재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한 회의가 안 됩니다. 정말 본부장이나 부서장이 창의적인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한다면 심판자가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의 진행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다수가 공감하는, 동의하는 그런 안이 나오면 좋아, 알아서 한번 해봐봐.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해줄게, 도와줄게. 그래도 도저히 안 되면 그때는 바꾸자. 다른 길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험하도록 하고 학습을 통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바로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원을 채용하는 이유인 것이죠. 또 그런 직원들을 인재상으로 설정한 조직의 목적 자체가 그런 직원들이 학습해서 뭔가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제대로 잘 성공하자, 이런 취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조직에서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의 의미가 별로 창조적이지 않고 혁신적이지 않는 관리자의 눈에 맞는, 기발할 것 같은, 그러면 이제 그런 조직에서는 혁신이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래사람 입장에서는 저 양반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 생각에 맞는 의견이 뭘까? 여기에 이제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조직이 전형적인 관료화 조직이고 수직적 조직입니다. 이제 그런 금방 말씀드린 사례를 기준으로 과연 우리 조직에서 필요한 혹은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서 우리 업무에 필요한 조직이 혁신적인 창의적인 직원이 필요하냐? 만약 그렇다 그러면 믿고 맡겨야 됩니다. 믿고 맡기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도와줘야 돼요. 빨리 실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관리자나 임원들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변화무쌍한 미래사회에는 소수의 리더가 진두지휘하는 형태로 조직을 운영해서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각 필드에서 실무자들이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문제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직원을 인재상으로 두는 게 맞고, 그렇다 그러면 조직의 운영부터 창의적이고 혁신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조직의 운영 형태부터. 앞서 이야기한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 방관하듯이 믿고 맡기는 그런 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조직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혁신적인 조직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면 통합경영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인재상이나 채용은 직원 관리 부문에서 선행적으로 정한 뒤에 그 정해진 인재상에 따라서 채용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고, 다른 부문의 경영 활동과 잘 연계돼야 되는데, 정말 제대로 잘하려고 그러면 다른 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인재상을 만들고 인재상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인재상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정해서 그런 인재를 뽑아서 키우는 게 아니라 일하는 행태, 그러니까 조직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 행동의 조직 경영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그 평판이 인재상이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 조직의 조직원들은 굉장히 도전적이야, 아니면 성실해, 책임감이 강해, 이런 평판이 만들어졌을 때 그게 바로 인재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면으로서 인재상이 유의미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약간 남기 때문에 채용과 관련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한 2-3가지 정도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합경영이론 관점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첫째는 얼마 전에 이제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그 직원 채용이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 채용할 만한 인재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소기업의 사장이 말하는 거는 정부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 수준의 그런 그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도시 기반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도 살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또 지방에 있는 미취업 그 청년들이 지방에 와서 취업을 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야 그 도시도 성장한다, 발전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바람직한 이야기죠. 사실은 도시도 하나의 이제 그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생태계가 자족 도시가 돼야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도시공학자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바람직한 이야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신도시를 만들면 주로 베드타운 같은 형태가 되어버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족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고려를 해서,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가 이렇게 그 일을 하는 한 지방이 자족도시가 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되어지면 좋다는 것이고요. 조직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부적절한 상황, 문제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생존을 하는 게 의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을 바꾸어야만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해서는 안 되고, 상황을 바꾸면 문제는 많이 완화는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도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통적인 기존의 경영으로는 되게 힘듭니다. 통합 경영 이론의 관점을 잘 스터디를 하면 자기 조직화 경영으로 지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부문에 그 인재들이 모두 서울과 같은 유복한 그런 문화생활을 누리는 걸 지향하지는 않거든요. 꿈과 자기 나름의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추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합경영 이론의 관점으로 스터디를 계속하다 보면 자기 조직화 경영으로 발전이 되고 그 자기 조직화 경영에 지향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지방에 계신 그런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통합경영 이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야기되는 게 고학력 그런 그 신입직원은 채용하기가 좀 거북하다. 왜냐하면 곧 이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고학력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임금이나 고연봉이나 좋은 복지나 뭐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조직의 입장에서 생존과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해서 고학력 그 직원이 꼭 필요하다면 그건 잡아야 되는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 잡는 방법이 또 통합경영 이론의 관점으로 접근한 자기 조직화 경영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고학력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박사라든지 뭐 미국 MBA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그런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조직에 꼭 필요한 유능한 인재가 되느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필요한 그런 인재는 그런 학교에서 배출하는 인재와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사례가 일본의 어떤 중소기업들 보면 거기에 있는 연구소라든지 거기에 있는 기술자들 중에서 정말 세계적인 기술자들이 있고 그런 그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벨상 같은 것도 보면 그런 그 중견기업에서 많이 이렇게 있는 직원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학력이라고 해서 사전적으로 제외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앞서 얘기한 대로 통합경영 이론과 자기조직화 경영에 답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나 급여가 되게 좋아야 인재를 뽑을 수 있다. 그런 또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앞서 두 사례와 똑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금과 복지가 굉장히 좋은 그런 선호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인재가 아니었어. 우리 조직에 잘 맞지 않아. 그게 뭐 성격적이든 아니면 역량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면 그 좋은 어떤 조건이 이 사람이 나가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조직 입장에서는 강제로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조건이 나쁘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조건이 나쁘면서 다른 어떤 향유하는 이익 때문에 그 조직을 선택해서 그 근무를 하는 그 직원하고 조직과 이 개인이 윈윈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윈윈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을 때 정말 조직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미국의 기업들이 그 인재상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는 그 이유는 좀 전에 설명한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급여가 좋고 복지가 좋아서 뽑을 수 있는 인재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라고 해서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건 인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뽑는 인재는 오히려 나중에 골치 아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임금이나 뭐 조건과 무관하게 제가 뽑아야 되는 것이고, 물론 정말 뽑고 나니 정말 꼭 필요한 인재라면 나중에 승진도 빨리 해주고 빨리 시켜주고 연봉도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그건 유지를 해야죠. 그거는 유지 창문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헌에 대한
어떤 보상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그 조직 내에서 롤 모델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또 동인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게 가능은 하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은 통합 경영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인재상과 채용 부문이 이제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지혜로운 경영을 나가다 보면 자기 조직과 경영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